있습니다. 자, 먼저 권윤지부터, 윤지부터 간단하게 네. 1권을 읽은 소감, 읽었을 때 어땠는지 소감 좀 나눠주세요. 어, 저부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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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된 그런 역사적 인물 가운데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순원과 음, 박은식님? 전 이 책을 통해서 좀 행적을 더 알게 됐어서 그분들의 그런 행보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랄까,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이 사실 저는 이 침략의 이 시작에 거의 철학과 사상의 토대가 되는 그런 인물임이 틀림이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을 거의 실천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조선 총독부 뭐 위의 사람들이나 뭐 이토 히로부미나 다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근데 제가 참 복잡했던 건 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되게 좋은 선생의 예시로 많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제자들을 양성하고 어떤 야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이 요시다 쇼인이 요- 어, 그 일본에 이 흑선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 흑선이 왔을 때 그 흑선으로 들어가서 그 뭐 감옥에 가기도 한 그런 인물인데, 사실 그 당시로 보면 그게 범죄잖아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세상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다 확인하겠다, 내가 세상 물정을 다 알겠다, 뭐 이런 그 세상에 대한 탐구심, 뭐 그 제자 양성, 이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요시다 쇼인의 이 사상을 두고 한일이 어떻게 서로 좀 이해하는 그 지점을 약간 찾을 수 있을까?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초반 이 통치 부분들은 다 이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주도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좀 그 생각이 많이 들면서 좀 복잡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화 정책을 보면서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본 안에서는 저는 그 홋카이도랑 오키나와는 사실상 일본이 그 동화를 시킨 그런 지역 아닌가. 정말 동화가 되면 저렇게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시다 네, 쇼인하고 이제 일본의 동화 정책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다음 우리 네.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예, 읽으신 부분까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 2장까지 읽었고요. 한 달 전에 읽어갖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얼마 전에 그 노량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사스마군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나오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스마군과 조슈번으로 이제 그 일본의 마지막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그 사스바번과 조슈번이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뭐 최근까지 뭐 고이즈미 총리라든지 아베 총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장까지 읽으면서 그냥 좀 저는 원래 저는 일본에서 생활한 적도 있고 일본인들이랑 그렇게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뭔가 그 연사마 분위기도 있었고 되게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뭔가 좀 저는 좀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렇게 뭐 감정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있는 세대는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1, 2장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막 신사들이 잡아간다 막 뭐 신장로라는 말도 쓰고 막 그러시면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국가를 발전하기 위한 그런 니즈를 자극했는지, 공진회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됐고, 음.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친일파. 일본의 동주한 세력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는데, 저는 1장이랑 2장을 읽으면서 그 뭔가 그 귀족들이나 일반 농민들이나 그런 일본이 가지고 온 문물을 보고 뭔가 국가를 발전하기 위한 뭔가 그런 동기나 니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뭐 지주들 수탈하고 수출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저는 아무튼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제가 뭐 친일파랑 민족의 반역자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보미 씨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책 읽었으면 책 읽은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그냥 교수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요즘에는요. 정치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서 있고요. 그 35년 같은 경우에는 책이 워낙 시리즈가 두꺼워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크리도 엄청 커가지고 못 내고 있었는데 윤범기 또 해주셔가지고 용기 내서 읽게 됐습니다. 책은 역시 억지로 좀 읽어야 읽혀지는 것 같은 벽돌책인 것 같고요. 35년을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마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면서도, 일본인한테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맞는 장면들이 한 2장까지 읽었는데, 맞는 장면이 오면 같이 공감되고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한민족으로서. 그러면서 많이 잊었던 역사들에 대한 거를 많이 꼼꼼하게 그 현실 사료를 중심으로 작가님께서 되게 이렇게 실사 사진까지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역사적인 걸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공부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걸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3.1 혁명이건 그런 언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좌판지, 우판지 뭐 이런 것들의 이념 갈등은 그때 좀 판단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좀 역사적으로 많이 읽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김원식 교수님 음소거 키시고 네, 책 읽으신 소감 나눠주시죠. 예, 아까 말씀을 하다가 뭐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사다만 놓고서 1권만 보고 1권 이제 다시 봤는데, 한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놀랬죠. 박시백 화백이 이 양반, 그 경제학 한 양반인데, 법대 나왔나? 한 양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어? 이번에 서울의 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은 그 이렇게 두루두루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이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하는 그런 거에 수백 배 효과를 준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친일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일 일본어를 안다 예컨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일본 편을 든다, 그거를 구별을 하죠. 친일과 지일로. 그래서 그거는 이따 더 앞으로 같이 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어를 안다고 그래서 다 친일인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이 거리를 두고서
내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지일이고, 그거를 그쪽에 몰입해가지고 뭐 요새 어떤 놈들에게는 이완용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친일입니다. 그거는 뭐 더 볼 거 없이 친일이고, 뭐 그 아까 그 정은 씨 얘기한 게 그 걸려가지고 우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박시백 화백이 대단한 양반이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조선 왕조실록도 만화로 그렸다고 그러는데, 적당한 기회에 그것도 한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그거 일반 역사책으로는 그 절대 손 안 잡힙니다. 그렇죠. 조선 왕조실록. 그 국사 전공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거 안 봐요. 음, 그런데 이 양반 35년 이거를 그린 거 보면은 훨씬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선은 박시백 화백 그 칭찬부터 하고, 그리고 이따 그 부분적으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은, 그 이거 역시 박시백 화백 그 저 칭찬하고 연장인데, 얼마나 외정 시대 때의 일반 피플들의 생활들을 정말로 얼마나 실감나게 그렇게 한 컷 한 컷해서, 그리고 친일파의 표정과 그러니까 친일파의 표정과 지일하는 놈의 객관적인 표정이, 나는 그 양반 컷에서 구별이 돼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제 기회 봐가지고 이 양반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인데,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더 계속하죠 뭐.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윤숙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책 얼마나 읽으셨는지 소감 좀 나눠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음, 아, 저는 조윤숙이고요. 책은 제가 그 일부만 좀 읽었고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두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게 혼자서 읽기는 힘든 벽돌책을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각 매체가 주는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좀 더 이해가 쉬웠고, 그리고 정말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더라고요. 일제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제시대를 잘 모르니까 뭐 그 다음에 얘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차분하게 잘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식민지 시대에 그 차별, 그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했던 그런 차별적인 측면이 어떤 다른 글에서도 읽었던데, 그 식민지배를 받은 데가 계속 차별을 낳는다고, 위계를 낳고 차별을 낳는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읽으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승현 님도 들어오셨는데요. 황승현 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잠깐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자기소개는 소감 발표. 네, 어려우시면 무리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소감 얘기하신 거죠? 책을 안 읽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이 책 내용과 요거 선정한 취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박시백이라는 분은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고려대 나오셨어요. 고려대 정경대학 경제학 학사로 나오네요. 근데 사실 경제학 학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학창 시절부터 학생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지. 근데 이제 희한하게 정경대학을 하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 운동 하다 보면 벽화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 운동권 그림들. 그 이렇게 벽에 무슨 막 이렇게 민중들이 막 이러고 있는 그림 같은 거 막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한하게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미술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제 운동권용 벽화라든가 그런 그 이렇게 사파 이런 거를 막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이 닿아갖고 한겨레 시사 만화가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겨레 시사 만화가로 유명한 분이 3대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박제동 화백. 박제동 화백 그 미투 터져갖고 난리가 났다가 얼마 전에 무죄 나왔죠. 박제동 화백이 원래 가장 유명하고 한겨레를 초창기에 아주 인기를 끌게 만든 굉장히 그 화가인데 어쨌든 박제동 화백이 있고 박제동 화백이 은퇴하고 나서 박제동 화백과 조금 그림체가 비슷한데
박제동 화백만큼은 인기가 좀 없었던 게 박시백 화백이에요. 나는 그래서 박제동, 박시백 같은 박씨여가지고 동생인가? 뭐 이제 친척인가? 이랬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생김새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박시백 화백이 박시백의 그림 세상이라고 해서 한겨레 이제 만평을 계속 그렸어. 근데 솔직히 박시백 화백은 박제동만큼 인기는 없었어요. 박제동 화백은 진짜 만평 한 컷 그릴 때마다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너무 재밌고 막 촌철살인이고 그래서 되게 큰 이제 인기를 끌었고 한겨레가 초창기에 어떤 국민주 언론으로 자리 잡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박시백 화백은 사실은 시사 만화가로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좀 하다가 짧게 그만두고 그다음에 요즘 장봉군 화백이란 분, 장봉군 씨가 지금까지 아마 계속 한겨레 그림판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 3대장이 있어요. 장봉군도 엄청 재밌게 잘 그려가지고 이 박시백을 이어서 장봉군 씨가 요즘 한겨레 그림판 그리고 있죠. 뭐 지금도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박시백 씨는 이 한겨레 그림판에서 잘 안 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겨레 그림판을 내려놓고 나서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백수가 돼서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조선왕조실록에 꽂힌 거야. 그래갖고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CD롬으로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 전 그 풀 텍스트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그게 CD롬으로 인터넷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검색하면 조선왕조실록의 풀 텍스트를 다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종이로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 조선왕조실록을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박영규 씨란 분이 한 권으로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90년대에 내서 굉장히 큰 히트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풀 번역을 해놓은 게 있었다는 거야. 그 자료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그걸 시골로 갖고 내려가서 그걸 보면서 정리한 게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고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풀 텍스트로 책으로 번역된 게 없었어요. 근데 CD롬으로 나온 걸 가지고 박시백하게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몰랐던 특히 1권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1권에 그 정도전 중심으로 정도전과 이방원과 또 이성계와 또 정몽주와 이제 그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 같은 인물들이 서로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이 너무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고 왕 하나당 한 편씩 해서 총 20권에 걸쳐 갖고 뭐 왕이 20명이었던 건 알지만 짧은 왕도 있으니까 어쨌든 되게 20권에 걸쳐서 조선왕조실록 시리즈를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다 그리셨나 그럴 거예요. 1년에 한 권씩 내고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 엄청난 팬인데 뭐 지금도 다 소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이 박시백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 그냥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듯이 어린이들 교양 도서로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제 교양으로 읽으라고 너도 나도 집집마다 한 질씩 그걸 다 사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박시백 화백님이 정말 떼부자가 됐어요. 본인이 그 인증을 안 하시지만 아마 평생 먹고 살. 또 지금도 팔리고 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어. 그래서 박시백 화백은 평생 이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조선왕조실록을 다 쓰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20권이 딱 그 망국으로 해가지고 딱 끝나잖아요. 구한말로 해서. 예, 고정으로 해서 끝나고 나니까 그럼 뭘 하지 하다가 이왕 여기까지 공부한 거 그러면 이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그린 게 35년인 거야. 근데 사실 박시백 화백은 기본적으로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뭐에 관심이 많냐면 일제시대의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그다음에 친일파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의 어떤 후속편으로 기획한 게 35년이고 35년간의 일제시대사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조선왕조실록을 읽은 그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니까 그 다음 얘기를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또 한 1년에 한 권씩 해가지고 7권에 걸쳐서 이 조선왕조 일제시대는 무슨 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왕별로 그렇다고 일본 총독별로 나누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냥 5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7권으로 해서 조선왕조 그 일제시대사를 다 그린 게 바로 이 35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선왕조실록 끝나고 이어서 바로 읽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박시백 화백님 전에 북토크에서 만났을 때 조선왕조실록 끝나더라도 결코 그 쉬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한국 현대사까지 그려달라고 대통령별로 불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국 현대사로는 안 오시고 35년을 다 끝내고 나서는 고려사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고려사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또 고려사를 그리니까 마침 고려 거란 전쟁이라 드라마가 또 개봉을 했지. 그래가지고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신 고려사는
이렇게 이 사료가 풍부하지 않아요. 조선왕조 때처럼. 그래서 고려사는 좀 간략하게 왕 몇 명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5권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한 4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고려사도 관심 있으시면 이거 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면서 재조명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육룡이 나르샤, 그 정도전 같은 드라마 있죠. 그게 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후에 그거에 영향을 받은 이제 작가나 방송인들이 기획을 해서 만들게 된. 왜냐면 내용이 똑같아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그런 디테일이나 그런 박시백의 기본적인 사관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도전도 그렇고 육룡이 나르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사도라는 영화 있었죠. 그다음에 물괴라는 영화도 있었죠. 또 현빈이 정조로 나오는 영린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어떤 조선시대의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거의 다 조선왕조실록 이 만화를 보고 아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에피소드를 뽑아와서 이제 조선시대 영화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이순신 관련된 최근에 노량까지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35년 얘기로 넘어오면 이게 1권이잖아요. 이 1권을 보면 이 책이 어떤 구성으로 그려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항상 그 각 권마다 맨 앞에는 국제 정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년,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5년간의 역사에서 이 굵직한 국제 정세상의 큰 사건이 뭐냐. 그걸 간단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1권에서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1914년에 열린 터진 1차 세계대전이겠죠. 근데 1차 대전은 거의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앞에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신의 혁명하고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잠깐이지만. 그다음에 일본의 다이초 데모크라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윤지가 정한론 얘기, 요시다 쇼인 얘기했잖아요. 그 요시다 쇼인은 일본에선 굉장한 영웅이죠. 사실은 뭐 일본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사상적 그 동기를 제공하기도 했고 본인도 이렇게 흑선에 그 불법 밀항을 하려고 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사실 안 죽어도 되는 거였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밀항하려고 했다 뭐 저거 자기가 스스로 다 실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사용하면 참수니까 목을 잘라갖고 죽여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는 이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 게 맞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요시다 쇼인이 초창기에 그 송하촌숙이라는 조그만 학당에서 그 애들 데리고 떠들면서 한 얘기가 정한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자기 나름의 이제 이렇게 국제 정치 일종의 개똥 철학을 펼친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반 얘기는 국내적 사상은 맹자에 많이 의존했고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혁명론을 얘기한 거고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정한론인 거죠. 그래서 조선을 먹고 그다음에 만주르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세계 경영을 해야 된다. 일본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한 거야. 그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그 조슈파의 어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다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정한론의 원조로 이제 원조 악당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시다 쇼인 존경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로서는 존경하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한론의 2대 원조가 사이고 다카모리죠. 사이고 다카모리는 요시다 쇼인보다 한 세대 정도 뒤에 실제로 메이주신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한론을 추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때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조슈파고 조슈 출신이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스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번 노량에 나오는 시마즈의 그 후예라고 할 수 있죠. 뭐 성은 다르지만 시마즈 가문의 가신이었죠. 근데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게 정한론이 그 당시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족들 사무라이들이 패망하고 나서 그 불만이 부글부글 하니까 그 불만을 해외로 분출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조선에 가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갖고 조선에서 사형을 당하겠다 이거 현장에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한론이 아니었고 정한론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사족들의 불만을 해외로 뭐 도요토미처럼 해외로 뽑아내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사형을 조선에서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낭만주의적인 사무라이 특유의 낭만주의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조슈파가 그걸 억눌러 버리죠. 당시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사이고가 불만을 품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다가 결국 서남 전쟁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역시 요시다 쇼인 못지않게 뭔가 그야말로 라스트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의 낭만과 멋을 간직한 인물로 인기가 많고 그 우에노 공원에 가면 그 요시다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지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우에노 공원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윤지한테 여기서 뭐라 그러냐고 참배하자 그랬다고? 아니면은 아니,
그 사진 찍자고. 아, 같이 사진 찍자. 사진 사진보다 찍자고. 가머리 동상 앞에서 사진 찍자 그래갖고 윤지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제 반대했다는 얘기를 어제 했었죠.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 양반들이 나중에 그 초슈 범벌은 아베 총리로 이어지고 사스마 범벌은 나중에 고이즈미 총리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요 책에 나오죠. 저도 고이즈미 총리가 사스마 출신인 건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두 파벌이 거의 뭐 번갈아 가면서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조슈죠. 사스마는 주로 해군을 담당했고 조슈는 육군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부를 설치한 얘기가 나오죠. 데라우치가 이제 초대 총독으로 오게 되고 데라우치는 뭐 육군 대장 그리고 실제로 보면 뭐 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그 실무형 전투 군인이었다기보다는 그 서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뭐 총을 맞아갖고 불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기보다 군사 행정 분야로 뛰어들어갔고 군사 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진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대장까지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안중근한테 암살당하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 후임으로 조선 총독에 왔고 조선 총감으로 왔고 총감이었기 때문에 초대 총독으로 자연스럽게 승진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데라우치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단 통치, 철권 통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처음에 이제 어떤 식의 식민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점이 나오죠. 되게 영국식 식민지 운영 방식이 있고 프랑스식 식민지 운영 방식이 있다는 거야. 영국식 운영은 그냥 그 나라의 기존 귀족층, 기존 지배계층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영국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죠. 동인도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경제적 수탈만 하고 정치적인 지배는 그냥 기존 지배층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영국식 통치라면 프랑스식 통치는 프랑스는 웬만하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급적 프랑스 말을 쓰게 하고 프랑스로 동화시키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서 프랑스에 충성하게 만드는 프랑스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직접 가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는 영국보다는 프랑스식으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영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식민지가 너무 많았고 자기들 인구는 적은데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통치를 했던 것 같고 프랑스는 이제 몇몇 식민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철저하게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지금도 프랑스 연방 비슷하게 넓게 같이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아직도 식민지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조선과 일본은 역사를 공유하는 부분도 많고 또 인종적으로 사실 DNA가 비슷하잖아요. 딱 봐도 얼굴 봐가지고는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완전히 동화시켜서 아예 조선 자체를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동화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일본말만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칙어라고 하는 그 일본 천황이 그 발표하는 칙어를 달달 외우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동화 정책을 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물론 동화는 동화지만 사실상 이등 신민을 전제로 한 동화죠. 그러니까 그 조선인들은 사실은 군대도 갈 수 없었고 군대를 가는 건 어제 스터디 나왔지만 1944년 태평양 전쟁 이 말기에 가서야 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동원하기 시작했고 거의 뭐 사관학교 뭐 일부 직업군인 빼고는 일반적인 징병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대표권도 없었죠. 그 조선의 식민지 대표들을 뭐 선출을 해가지고 일본의 제국의회가 있었잖아요. 제국의회 보내는 일도 없었고 그 아마 일본 의회 보내는 운동은 거의 일제식민지 말쯤 가가지고 그 징병하는 것과 함께 그럼 니네도 이제 대표를 뽑아줄게 해가지고 제국의회 조선 의원을 뽑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전이 돼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5년 내내 우리의 대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일본인들이 직접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고, 그래서 도지사 같은 것도 처음에는 구한말의 도지사를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가 나중에 일본인들로 다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한 어떤 일본이 직접 통치하면서 조선을 일본의 이등 식민화하는 이제 그런 식의 동화 정책을 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되게 기분 나쁜 정책이죠. 그걸 뭐 그 좋은 정책이었다고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조선 총독의 지위는 되게 독특하죠.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다이쇼 데모크라시아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이 있는 민주주의 비슷한 형태를 입헌군주국 이 비슷한 형태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있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조선은 완전히 전혀 의회나 또 사법부의 어떤 견제를 받지 않는 오로지 천황에 의해서만 그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천황은 거의 견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조선의 왕과 다름없는 그런 지위로 조선 총독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조선을 이등 식민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경제를 장악해 들어가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아까 말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베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차려서, 그거는 조선에 처음에는 경성에 만들었지만 나중에 본부는 일본으로 가져가고 만주에도 짓고 여기저기 지어서, 일본이 이제 식민지 경영할 때 다 그런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 경제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그 우리나라 그 뭐 예를 들면 조선 왕실이 갖고 있던 땅들이 있잖아요. 좀 애매한 땅들. 조선 왕실이나 조선 왕족들이 갖고 있던 그런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일본이 왕실이 넘어갔으니까 다 우리 땅이다라고 가져가고, 왕실은 사실은 갖고만 있고 실제로는 자치적으로 그 소작을 하던, 그 경작을 하던 분들한테 사실상 그냥 대대손손 물려주던 것들을 왕실이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때 이제 조선이 망하고, 조선은 사실 왕토 사상이잖아요. 조선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인 거야.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이고, 왕의 땅을 신하가 빌려서 소작을 준다던가, 뭐 왕의 땅을 직접 경작하다던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왕의 땅이었던 땅을 그냥 사적 소유권을 이제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들여오면서 일본 식민 당국이 가져가기도 하고, 일부는 그 경작권을 갖고 있던 지주들한테 사적 소유권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호랑이 사라지니까 뭐 여우가 왕 먹는 것처럼, 그 왕실과 어떤 그 이렇게 척족 그 세도 가문이 그 일거에 날아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귀족화돼서 자기 받고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주의 합법적인 소유권이 강화되면서 지주들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왕과 어떤 그 백성 사이를 어떤 중개하는 정도의 역할, 물론 그 전에도 힘은 셌지만 되게 그 당시 지주들은 그냥 지주여서 힘이 센 게 아니라 문벌 가문과 연결돼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있어도 과거를 자꾸 떨어지면 점점 이제 권력에서 소외됐는데, 이때는 과거고 뭐고 필요 없고 과거 없어졌으니까 뭐 그런 거 조선 등용하지도 않고 오로지 땅만이 가진 사람이 최고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는. 그래서 지주 천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적 소유권이 이렇게 그 일제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지주들의 시대가 왔다. 지주 소작 관계. 요게 이제 조선시대의 그 일제시대의 어떤 경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고, 이 지주들의 힘이 그 일제시대 내내 관철되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나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주들을 통해서 성장한 인물이 인천 김성수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이 지주들은 기본적으로는 막 악질 지주 뭐 이래 갖고, 우리가 이제 그 태백산맥 같은 소설 보면 굉장히 악독한 나쁜 놈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자본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 일부가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하고, 뭐 문화운동을 교육 문화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른바 뭐 여러 가지 그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주 중심의 어떤 소작 체계라고 하는 게 이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 한 어떤 산업화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일본이 어쨌든 산업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을 뭐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장로도 깔고 전동도 곳곳에 설치하고 전화도 놓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도 뭐 한 마을에 하나씩은 전화가 있어갖고 서울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게 하고, 기차 뭐 전차 뭐 이런 것도 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 뭐 이런 게 이게 조선이었으면 절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고종 시대였으면 절대 못했을 것들을 일본이 들어와서 막탁 해내면서 그 실제로 그 경성의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넷플릭스에서는 경성 크리처 같은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근대화된 조선 한양의 모습, 경성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일본이 한 일종의 산업화라고 할 수 있죠. 1차 산업화.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이 우리를 이제 근대화해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뭐 그 근대화가 좋은 거라면 또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목표는 뭐 우리를 잘 수탈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철도도 깔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조선이 못 해낸 거를 조선도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못한 거지. 왜냐면 세금도 안 거치고 군대도 없고 뭐 이렇게 정치가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못한 건데, 조선이 못한 걸 어쨌든 일제가 해낸 건 사실입니다. 뭐 이건 뭐 객관적인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1905년쯤에 요걸 해가지고 그 대할아버지 총족이 기획을 했다는 게 공진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새로운 그 조선을 근대화 해냈다라는 걸 그 광고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엑스포라는 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공진회라고 하는 걸 그 경복궁 거기 있던 데에서 공진회를 열어갖고 뭐 연인은 뭐 수십만 명이 뭐 100만 명 가까이,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몇 명인데 100만 명이 다녀갔으면 거의 뭐 인구의 절반
그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엑스포 구경하고 하면서 이렇게 신기해하고 또 그걸 친일 언론들이 막 써가지고 홍보를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징으로 만든 게 중앙청이라는 건물. 중앙청은 이제 데라우치 총독 때는 아예 건설이 안 됐고 나중에 완성된 건 그 다음 총독 때 완성이 되죠. 그 중앙청이 한 1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92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폭파시켜 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껍데기 흔적만 조금 남아 있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 초기 근대화를 해낸 과정이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박시백 학백은 이 친일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거든.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 친일파 부분만 띄어갖고 별도 책으로 또 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따로 판매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친일파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친일파 얘기가 쭉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뭐 아시다시피 구한말부터 아주 맹활약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친미파, 친러파, 아관파천을 주도했던 게 또 이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완용은 뭐 여러 가지 다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건 아니에요. 친미파, 친러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종한테 완전히 실망하고 나서 이 조선 왕실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 친일로 돌아서서 그냥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는 악역을 맡게 되고 나중에 뭐 3.1운동 때도 잠깐 이완용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완용은 그 이후에는 아주 철저한 친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이재명 의사 얘기가 나오죠. 요번에 이재명 씨 이제 이렇게 칼로 피습을 당하셨는데 이재명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있어갖고 똑같이 칼로 이완용을 죽이려고 뭐 똑같다고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칼로 이완용을 죽이려고 실제로 암살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칼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군밤장수 흉내를 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완용이 지나가는 길에 휙 뛰어 들어갔고 그 경호원 찌르고 그 이완용도 한 두세 번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완용 죽은 줄 알고 이완용을 뭐 역적 이완용을 죽였으니 뭐 이렇게 대한독립만세 했는데 사실은 이완용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이재명 의사는 나중에 사형당했는데 다만 이제 이완용이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받고 왜냐하면 그게 막 폐로 들어가고 막 이래갖고 평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어려워하고 굉장히 고통받다가 죽을 때도 결국 그 상처가 도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의사의 암살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이재명 의사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이 우연히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박영효 우리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 있던 박영효가 사실은 굉장히 일본도 가고 나중에 중간에 구한말에 들어와서 박영호가 잠깐 내각을 잡기도 하고 개화파의 어떤 초대 개화파인데 초대 개화파 인사들 중에 친일로 가서 끝까지 친일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박영효죠. 아무래도 이 철종의 부마라는 귀족 신분 때문인지 이렇게 끝까지 반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친일로 넘어가서 일제시대에도 처음엔 경제개혁 활동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친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된 얘기가 나오죠. 자기도 받고 후작인가 백작인가. 그래서 송병준은 일진회를 만들어서 천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일 대중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완용이나 박영효 같은 사람들은 그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본에 협력했던 거고 송병준 뒤에 나오는 이용구 이런 사람들은 친일 대중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진회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조선왕조실록 마지막 편에서는 자세히 나오거든요. 일진회라는 건 원래 동학이에요. 여러분이 동학에 대해서 동학은 되게 반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한말에 조선왕조가 적극적으로 동학을 탄압해서 다 죽이잖아요. 최시영도 죽이고 최재형도 죽이고 전봉준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나서는 동학이 완전히 삐져갖고 조선왕조에 완전히 대실망하고 전봉준만 해도 고종 황제를 아련하려고 했던 거죠. 고종을 만나서 왕실을 통해서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대원군하고도 좀 연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조선 왕실에서 철저하게 무력 진압당하고 지도부가 다 싹 다 제거되고 나서는 야 이게 조선은 안 되겠다. 이 조선을 무너뜨리려면 결국 일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발적인 친일 대중운동을 일으킵니다. 동학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동학 중에 일부 분파가 적극적인 친일에 나서게 되고 그게 이용구예요. 그래서 이용구가 그때 동학이 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일본에서 어떤 친일 의식을 가지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일진의 활동을 해서 일본과의 합병 국민운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은 친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일으켜서 이게 사실 동학의 한 분파가 친일로 간 겁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근데 이 소설에도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근데 송병준은 굉장히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자기도 받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동학 출신인 이용구는 별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용구가 죽으면서 아 내가 사기당했나? 뭐 이러면서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그림에 그려지는데 어쨌든 뭐 이용구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일진회가 한일 합방이 맺어지고 나서 너무 이미지가 조선인들 사이에서 안 좋아지니까 일진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학은 왔다 갔다 했어요. 구한말은 그 엄청난 반일로 갔다가 나중에 친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일로 가서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지만 가장 인원이 많은 건 천도교였어요. 그리고 대표도 손병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학 세력은 굉장히 이렇게 그 좀 들쑥날쑥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초기 친일파들 그는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른바 악질적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반민특위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처벌했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완용, 박영효, 송병준, 뭐 이용구 이런 사람들을 원래는 처벌해서 사형을 시키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3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초창기 악질적 친일파들은 다 죽었다는 거야. 자연사에서. 그 세월에 의해서 다 그때 이미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실 해방되고 나서는 이 양반들은 거의 존재도 없었고 물론 후손들이 좀 남아있는 정도였죠. 후손들의 돈을 뭐 재산을 뺏는 정도는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 양반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도나 하와이로 이민이 급증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특히 간도 지역은 우리가 영토도 가까웠고 그랬기 때문에 에, 엄청나게 이민이 급증했고 그래서 이범윤 같은 사람을 간도에 뭐 관찰사 비슷하게 파견을 해서 실제로 거기서 다스리기도 간접 통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간도는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안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어있는 땅이었고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 하도 이 조선 안에서 정세도 불안하고 전쟁 자꾸 터지고 또 일제가 들어와서 간섭하고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러고 이제 간도로 가서 거기서 경작을 해서 워낙 또 근면하잖아요. 그래서 비숍 여상가 그 구한말에 그 책 보면 조선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엄청 게으른데 간도에 갔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더라.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아 국내에서는 하도 뭐 세도 가문이니 뭐 이게 뺏어가는 놈들이 많아서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봐서 다 뺏기니까. 근데 간도에 가니까 그렇게 뺏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엄청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더라. 그러니까 조선의 민족성이 문제가 아니고 조선의 정치 제도가 문제다. 이제 그 얘기를 비숍 여사가 한 거죠. 이제 뭐 그게 간도 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구한말에 국군이 기울어 가니까 아씨 그 조선에서 더 이상 의병이고 뭐고 못하겠다 해서 초기에 망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안창호는 이제 하와이로 가면서 이른바 거국가라고 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는 그 유명한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베스트 이렇게 히트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국가를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인석 초창기 의병장이었던 유인석 또 아까 간도 관찰사 했던 이범윤 그리고 이시영 이회영 형제 이상용 뭐 이런 초창기 망명자들이 자기 가산을 되게 부자들이죠. 초창기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안창호야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시영, 이회영, 이상용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었는데 그 아까 그 대지주 가문이었는데 가산을 정리하고 그걸로 이제 간도로 이주를 가서 학교를 세우고 초창기의 어떤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2010년에서 15년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독립운동사의 사건은 신민회죠, 신민회. 신민회의 핵심은 안창호였고 안창호가 먼저 미국으로 가서 제가 다른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일종의 마을 만들기 미국에서 일종의 그 이상촌 리버사이드에서 어떤 조선인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조직을 구축한 일종의 주민자치회 같은 거죠. 조선 주민자치회 같은 걸 만들고 나서 거기에 후원을 받아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양기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국내 인사들과 접촉해서 신민회를 만들고 일종의 비밀 결사.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언젠가 다가올 독립을 준비하자.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시민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백오인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신민회를 조직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상해로 건너갑니다. 그 상해에서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주축이 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신규식 선생은 조선시대 군인이었다가 조선이 군권 뺏기고 한일합방 되고 이러면서 자꾸 죽으려고 음독을 했는데 죽지는 않고 뭐 시력을 왼쪽 눈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이 사팔뜨기가 돼서 이렇게 옆으로 흘겨본다 그래서 그 호가 뭔데? 뭐 어쨌든 그런 흘겨본다는 뜻의 호. 신규식 선생, 그리고 아까 윤지가 얘기한 박은식 선생,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 역사학자죠. 그 한국 통사 같은 거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범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시영, 유해영, 그 다음에 조소왕은 나중에 삼균주의를 얘기하는 유학파 출신, 당시엔 청년이었죠. 그 다음에 김규식, 나중에 이제 파리 강화의 대표로 가는 김규식, 뭐 이런 사람들이 상해에 모이게 되고, 나중에 여운형도 쓱 들어오는 장면이 마지막에 한 컷으로 딱 등장하죠. 이 후대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고 그다음 대종교라는 게 나오죠. 저도 대종교는 잘 몰랐다가 이 책에서 알았는데 이 대종교가 단군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그런 종교죠. 사실 대종교는 종교라기보단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어떤 껍데기를 활용을 한 거죠.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름 들어볼 만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다 대종교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대종교를 뭐 종교로 믿었다기보다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친목단체 같은 느낌으로 대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교는 일제시대에 굉장히 번성했다가 일제가 끝나고 나서는 뭐 사그라들죠. 지금도 대종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그 군소 종교로 종단으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인석처럼 의병 활동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근데 유인석의 의병은 어떻게 보면 황제, 이 복벽을 하자는 의병이었기 때문에 뭐 유인석도 나중에 대한민국 뭐 훈장도 받고 뭐 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좀 논란이 있죠. 뉴라이트 같은 데서는 유인석 같은 사람은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그 조선 왕실을 부활하자는 사람이었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밀결사로 이제 광복회, 대한광복회라는 게 만들어진 얘기예요. 박상진 씨 얘기가 나오죠. 박상진 씨는 뭐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지만 뭐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 의열단의 초창기 버전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부자들 쫓아가서 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돈 안 주면 몇 명 암살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의열 활동을 하다가 초창기에 일찍 잡혀서 죽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한 것도 없이 죽으니 억울하다라는 절명지를 남기셨다고 사진에 나오죠. 그다음에 또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가서 굉장히 부자가 됐고 그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혼자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를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끌어모아서 일종의 연해주의 군사기지를 만들게 되죠. 여기에 합류한 게 아까 말한 이범윤, 유인석 그리고 홍범도, 김좌진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연해주에 만든 이 독립운동 세력이 나중에 청산리 전투 그 봉오동 전투를 성공시키는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연해주 독립운동은 그런 면에서 되게 아까 간도가 연해주로 이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이승만 문제적 인물 우리 독립운동사 최대의 문제적 인물 이승만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하와이로 가서 처음에 하와이로 그러니까 구한말에도 이승만은 등장합니다. 만민공동회라든가 이럴 때 등장하지만 그 이렇게 원래는 이제 그 만민공동회 말기에 공화주의 운동을 벌이다가 아예 조선을 그 고종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민공동회 안에서도 되게 급진파였던 거지.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권총을 반입해서 탈옥을 하려다가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근데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워낙 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보기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자기들이 공들여 키운 인재인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그 조선 왕실에 압력을 넣어서 이승만을 살려주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그 미국의 특사로 갔다가 미국에 주저앉아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뭐 조지 워싱턴 학사, 그다음에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이거를 5년 만에 다 사실 5년 만에 학석박을 다 받았다는 건 제대로 된 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외국에서 예를 들면 군인 출신 위탁생이나 외국에서 유학 오면 그냥 2년 채우면 그냥 석사학위 주고 5년 채우면 박사학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논문이 엄청 뭐 이렇게 뛰어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왔으니까 그냥 너 빨리 박사학위 받고 국내에 들어가서 이거 스펙으로 활동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기 보면 그렇게 쉽게 주잖아요. 옛날에 솔직히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다 논문 표절해서도 학위 받고 이랬던 게 이게 사실 이렇게 그 학문적인 걸 엄격하게 따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요즘이야 그런 걸 엄격하게 따지지만 이승만의 그 학위가 뭐 그렇게 제대로 미국의 그 당시 학생들처럼 제대로 공부해서 받은 거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윌슨 당시 프린스턴 대 총장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준 거죠. 너 필요하면 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5년 만에 학석박을 땄다고 이승만 박사라고 대한민국 초대 박사가 됐죠.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철학 박사였다고, 철학 박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치학, 내용은 정치학이에요. 내용은 국제정치에 관한 중립으로서의 어떤 독립, 뭐 이런 책인,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정치학이 분과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학을 받았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신한혁명당 얘기가 나옵니다. 신한혁명당은 상해 임시정부의 전신쯤 되는 거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신규식, 박은식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건 이제 그런 거지.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여기에 참전을 해서 독일하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때 그 초창기 상해 독립운동가들은 요 기회를 잘 하면 저 독일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싸워가지고 그러면 그 독일군이 얼마나 센데 설마 일본군을 못 이겠냐. 그래서 독일군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몰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중국 측과 교섭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저는 신한청년당이 제일 처음에 정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당자를 쓴 게 이때 먼저 나왔네요. 신한혁명당이라는 당이 먼저 있었고 요 당에서 요 재밌는 거는
사실상 요때 이제 그 구한말 의병들도 개입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종을 당수로 하는 고종을 당수로 하는 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때 이상설도 이 신한영변의 그 헤이준 특사였던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도 있고 그래서 고종과 연계를 해서 고종을 당수로 비밀 당수로 끌어들이고 신한혁명당을 만들어서 그 중국과 독일과 힘을 합쳐갖고 일본을 몰아내보자. 뭐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한혁명당인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로 대부분 공화주의 인사들인데 갑자기 웬 고종이냐. 그래서 그게 일단 하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이 의외로 아시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일본하고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래갖고 독일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일본이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위안스카이가 버텨줘야 되는데 위안스카이는 또 딴 생각이 있었던 거지. 위안스카이는 이번 기회에 일본하고 합의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서 마지막에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원래 순원으로부터 대총통직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중화민국의 2대 총통이 위안스카이인데 그 중화민국과 그 중화민국의 어떤 총통이 아니라 자기는 옛날 청나라 사람이니까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21개조 합의를 일본하고 해버려가지고 일본한테 그냥 꼴랑 다양한 이권을 다 넘겨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취임하는 걸 일본이 인정해주는 식으로 해서 황제가 됐다가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냐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허울뿐인 황제로 짧게 뭐 몇 달 했나요? 뭐 1년도 안 됐죠. 잠깐 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죽죠. 죽고 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갖고 시체가 막 썩어갖고 벌레가 막 들끓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끝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구한말부터 아주 그 깽판을 치던 그 악당 중에 악당 위안스카이가 결국에 이제 말년에 가서야 마지막에서야 인과응보를 당한 셈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생각보다 못 싸웠다. 못 싸웠다기보다는 독일은 지금 서구전 유럽에서 싸우느라 유럽에서 양면전을 치르는 난리였기 때문에 일본까지 어떻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군사력이 일본을 막아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어이없게 일본과 합의를 해버리면서 신한혁명당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5년까지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권에서 1919년 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2권에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권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소감